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 안녕하세요. 충남 금산에서 아버지와 함께 인삼농사를 지어 홍삼을 만들고 있는 젊은 농부 이성규입니다. 사람들은 쉽게 양심하지만 양심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품질로 증명하는 것입니다. 양심은 고지식의 대명사 아버지가, 품질은 항상 발전을 추구하는 아들이 각각 책임지는 환상적인 조화, 거기다 직거래가 가능한 합리적인 가격까지. 믿을 수 있는 홍삼 제품을 찾고 계신가요? 노력한 만큼 내어주는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참 착한 홍삼. 지금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하세요. 색깔 있는 인터뷰. 색깔 있는 인터뷰 시작하겠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어제 공천혁신 방안을 내놓았는데요. 현역 국회의원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정하고 이들을 공천에서 배제하겠다는 물갈이 방침을 밝혔습니다. 여의도에 이제 공천 칼바람이 부는 것 아니냐는 언론의 보도 분석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덧붙여서 고위공직자들의 자녀 취업 청탁 논란까지 벌어져서 국민적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은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이자 지난 19대 국회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 심사위원장을 역임하신 안병욱 가톨릭대 명예교수님을 모시고 공천혁신 방향 그리고 취업 청탁 문제, 윤리심판원의 과제 등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저희 팟짱의 첫 번째 출연이십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제가 그동안 그 여러 지면 인터뷰를 통해서 국정원 과거사 진실위원회부터 시작해서 네. 역사학자들의 여러 사회 참여에 대해서 많이 보도했지만 저희 팟짱에는 처음 나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저는 평소에 네. 오마이뉴스에서 우리 장 기자님 글을 통해서 세상 돌아가는 것을 파악을 했어요. 네. 근데 어느 순간 그 기사가 뜨지 않아서 아주 네. 마치 깜깜한 밤중처럼 살다가 오늘 나오라고 전화를 받고 도대체 어떻게 살고 있나 그게 궁금해서 나왔습니다. 네.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예. 아니 이 상암동까지 오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어요. 예. 네, 출근 시간대. 그 새정치민주연합 윤리심판원장에 임명되신 지 벌써 석 달이 다 돼가는 것 같습니다. 6월이었죠. 예. 그동안 처리하신 안건도 꽤 있으시고 또 사회적 논란도 크게 됐습니다. 특히 국회의원들의 막말 관련해서는 세간의 관심이 되기도 했었는데요. 또 앞으로 처리해야 될 안건도 생기고 지난 석 달을 좀 어떻게 회고하십니까? 예, 그 일 자체는 굉장히 중요하고 맞으면 그 윤리심판원의 행보가 크게 도움을 줄 수는 없지만 당의 여러 가지 앞으로의 집권 전략이나 선거에 있어서 잘못하게 되면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 속에서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한편으로 개인적으로는 제가 어쩌다가 여기까지 끌려왔나. 사실 그동안 살아온 것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 끌려 들어와서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긴장되고 또 이렇게 해도 비판을 받고 저렇게 해도 비난을 받고 참으로 이게 그 제가 감당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라는 생각을 시간이 흐를수록 지금 자꾸 하게 됩니다. 그렇죠. 특히 최근에 불거진 윤후덕 의원 사건의 경우에는 논란의 여지가 상당히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들은 어떻게 국회의원이 그 해당 기업에 전화를 걸어서 내 딸이 능력이 되면 뭐 살펴봐 달라라는 요구를 할 수 있냐. 그게 평범한 아버지라면 가능한 일이냐. 특히 이제 취업을 준비하고 워낙 청년 실업이 심각하니까요. 취업을 준비하는 학생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큰 좀 사회적 박탈감 이런 걸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우선 그 사건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 좀 지금 현재 사실 조사 중이어서 네.
정확한 내용은 지금 현재 제가 파악을 하고 있지 못합니다만은 일단 언론에 공론화되고 있는 걸 보게 되면 직위를 이용해서 어떤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챙긴 부분이기 때문에 새정치민주연합의 당규나 아니면 당 윤리 강령에 명백하게 그 위반이 되는 일입니다. 네. 다만 그 언론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는 얘기도 일부에서 제기돼서 어쨌든 좀 더 며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네. 사실을 파악해야 되겠습니다마는 꼭 윤 의원뿐만이 아니라 네. 그동안 우리 사회의 특권층, 권력층 어떤 특정한 지위에 있는 사람들이 뭐 경제적인 부분부터 시작해서 가정사 아니면 자기 자녀들의 취업 문제에 이렇게 저렇게 개입하고 있을 개연성에 대해서는 국민 모두가 다 그런 가능성을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문제가 그 이제사 비로소 공론화됐다는 것 자체가 사실 저는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네. 가령 뭐 50년대부터 시작해서 네. 누구 유력자의 힘을 빌리지 않고 공직에 나간달지 무슨 경제적인 면허, 인허 이런 걸 따낸다는 건 사실상 우리 사회가 불가능하다는 건 경험 역사 속에서 확인되는 바인데 네. 새삼스럽게 지금 왜 이 문제가 이해가 됐는가 저는 그것 자체가 우리 사회가 알게 모르게 네. 점차 네. 그 성장하고 발전하고 사회 윤리나 사회 기강이 확립돼 가는 과정의 일환이다 네. 하는 측면에서 논란되고 있는 그 자체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 네. 뭐 당사자의 부분은 떠나서 네.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바로 작년 그리고 재작년 지금 새누리당 당대표의 딸이 네. 특정 대학의 압력에 의해서 그 혹은 뭐 노비에 의해서 입학 그 교수가 됐다 네. 하는 부분으로 한 1년여 동안 우리 사회가 시끄러웠는데 네. 당사자나 해당 학교는 네. 내가 봐도 납득할 수 없는 앞뒤가 맞지 않는 얘기로 변명하고 결국 유야무야 됐거든요. 네. 그게 결국은 사람들 가슴 속에 네. 맺혀 있다가 엉뚱하게 이제 새정치연합의 윤우덕 의원 사건이 터지니까 그 잠재돼 있던 사람들의 문제 의식이 한꺼번에 쏟아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덩달아서 이제 또 새누리당의 어떤 의원은 정부의 법무공단에 네. 아들이 취업했는데 네. 그 취업 채용 조건을 바꿔서 네. 아는 사람 연구를 통해서 취업했다는 부분이 또 연달아 나오고 있고 네. 또 다른 부분들도 사소하지만 연달아 제기되고 있고 네. 이게 우리 사회가 정상화돼 나가는 정화돼 나가는 과정 속에서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차제에 네. 우리 사회의 그 윤리 기준을 이번 기회에 확립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지적이신 것 같습니다. 1950년대부터 지금까지 한국 사회에서 돈 없이 백 없이 유력자의 도움 없이 예. 성장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아주 근본적인 문제 제기를 해주셨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김무성 대표 수원대 딸 채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수님들도 굉장히 많이 지적을 해주셨고 특히 이제 수원대학 교수님들께서 공개적으로 문제 제기한 바도 있습니다만 유야무야 됐습니다. 김태원 의원, 새누리당 김태원 의원도 그렇고 윤우덕 의원도 그렇고 이게 사실 고위공직자가요. 사회에 귀감이 되고 높은 도덕성이 요구받는 자리 아닙니까? 이 자리에 있는데 자기의 권력을 활용해서 개인적 용도로 썼다. 이 자체에 대해서 조금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분들이 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아직도 이런 분이 있는 것이 제가 문제 제기하는 건 그런 게 아니고 네. 이제 비로소 그것이 문제화되고 있다. 그동안은 그렇게 서로 너무 당연한 것으로 서로 그 부패 사슬 혹은 친이청 관계로 연결돼서 우리 사회에 좋은 자리 다 해먹었다. 그리고 사실 그 경제 그 기업하는 사람들도 네.
그 부분 그런 부패 고리가 아니었으면 네. 그 사람들이 지금 대기업을 하고 있는 사람이 대기업 자리에 올랐겠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몇 년 전에 그 삼성의 네. 아주 엄청난 그 로비 구조, 네. 회사 자체가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그 장악해서 마치 마피아 조직이 그 사회를 부패 고리로 끌고 가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기업들 성장사가 그걸 뒷받침하고 있고 고위공직자들도 대부분이 어떤 그런 관계 속에 자유스럽지 못하고 다만 거의 이제 그런 부분 때문에 사람들이 그래도 개천에서 용난다고 했던 게 고시, 네. 행정고시, 사법고시였는데 네. 그래서 이제 한쪽에서는 사법고시의 어떤 그 기능을 네. 그런 식으로 해서 의미 있다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워낙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네. 이제 전국 각처에 로스쿨이라는 걸 만들어서 네. 그 이제 새로운 형태로 이제 법관을 충원, 네. 법조인을 충원하고 있는 데인데 마침 이렇게 윤호덕 의원이나 아까 김태원 의원 경우에 네. 그동안 거의 어떻게 보면 그래도 좀 그 깨끗하다고 돼 있던 사법고시가 로스쿨로 대체가 되고 네. 로스쿨로 대체가 되자마자 여전히 우리 사회 전체에 연고 관계, 부패 관계에 네. 휘말려 드는 데서 수많은 변호사들이 그것에 항의를 하고 정보 공개 청구를 하고 나선 네. 배경이 아닐까 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차제하자면 네. 여기서부터 우리 사회를 전면적으로 투명한 사회로 바꿔 나갈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적어도 민주정부 10년 동안은 부패 사슬이 좀 그 줄어들었던 것은 아닌가 이런 평가를 하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건 뭐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인허가 비리 같은 것들도 예. 많이 줄어들고 뭐 뒷돈이 꼭 필요한 것도 아니었는데 이명박 정부 때부터 오히려 그것이 굉장히 급증했다. 이런 예. 중소기업체들 대표들이 이제 가끔 그런 문제 제기를 하는 걸 들은 적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다시 이제 역사가 뒤로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이명박 정부 때부터 다시 부패 고리가 굉장히 중요해졌고 이게 네. 뭐 그 무슨 마치 먹이 사슬처럼 끈끈하게 엮여져 있지 않으면 안 되니까 아예 기업에서 채용할 때 입사 원서에 부모의 직업이나 부모의 네. 재산 정도를 적게 돼 있다라는 걸 듣고 저는 깜짝 놀랐는데요. 예. 어떻게 우리 사회가 그런 식으로 채용을 하나라는 고민도 하게 됩니다. 교수님은 또 학교에서 학생들을 많이 접하실 테니까 그런 것 때문에 좌절하는 학생들도 많이 만나셨을 것 같아요. 그 워낙에 그렇게 돼 있었기 때문에 네. 특별히 어떤 그런 사건 가지고 뭐 크게 파문이 일지는 않지만 네. 대개의 젊은 친구들이 돈 없고 백 없다 하는 것을 일종의 숙명처럼 운명처럼 여기고 있는 것이 오늘날 그 청년들의 자라는 젊은이들의 가슴 속에 응어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기왕에 그 역사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민주정부 10년으로 모든 것이 다 정상화될 수는 없지만 네. 그동안 수십 년 동안 쌓여왔던 적폐가 그 10년 동안에 하나하나 풀리기 시작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생각을 했는데 네. 다음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더라도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역사의 방향을 근본적으로 뒤틀리게 하지는 못할 것이다 하는 일종의 좀 낙관론을 가지고 있었는데 네. 그런 낙관론이 얼마나 터무니없다는 것을 이명박 박근혜 정부 들어서서 네. 알게 되고 그동안 제가 가지고 있었던 역사 공부를 통해 얻었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네. 말년에 와서 완전히 내가 너무 쉽게 생각했다는 것을 지금 다시 반성하고 있는데 네. 하나의 그 다른 사람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MB 정부의 그 극단적인 그 예 중에 하나를 네. 그분 퇴임할 때 네. 자기 사저 지으면서 네. 그 옆에 또 땅을 사갖고 그것을 정부 돈을 얹어서 그 계산하는 방법. 그건 그 머리는 적어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네. 천재적인 그 머리 쓰임이 아니고는 불가능한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장 기자님처럼 언론 부분에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사고방식, 저처럼 학교에 있었을 때 있는 사고방식, 이것과 다른 세계의 머리 구조가 있는데 네. 그 부분에 있어서 IQ 테스트를 하게 되면 네. 부패한 사람들의 머리 돌아가는 것은 아마 뉴턴이나 아인슈타인보다 더 뛰어나지 않을까. 그렇지 않고는 네. 그 지난 이 보수 정권 한 7, 8년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 한 중심에 세월호 사건도 있거든요. 네. 근데 지금 세월호 사건 일어날 때는 마치 처음에 썼던 용어대로 천지개벽할 것처럼 네. 모든 사람이 긴장돼서 아주 그냥 노력을 한 것처럼 했는데 네. 1년 한 4개월 동안에 네. 그것을 어떻게 야금야금해서 결국 원상태로 회복시켰는가를 우리가 복기를 해보면 네. 그분들의 그 머리 쓰는 잔머리 굴리는 것은 우리 같은 범인들로는 도저히 추적해 나갈 수가 없습니다. 예. 아유, 정말 적확한 비유이십니다. 당시에 박근혜 대통령이 주장했던 게 국가 개조론 아닙니까? 나라를 전부 바꾸겠다는 거였는데 말씀하신 대로 정확히 1년여 시간 동안 다시 예전으로 원점으로 복귀시켜 놓은 이런 상황인 걸로 보입니다. 실제로 윤리심판원으로 윤리심판원 이렇게 관리하고 활동하시면서 국회가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의 윤리 점수를 좀 내신다면 어떻게 보세요? 전반적으로. 제가 윤리심판원을 그 일을 하긴 하지만 네. 제가 이제 그 하나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게 네. 윤리심판은 외부 사람한테 국회의원들의 윤리 문제를 좀 그 평가, 심판, 징계하도록 네.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철저히 그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한다. 당 내의 당무나 당 정책과 관련된 부분에는 어떤 형태로든지 그 관여되는 것을 차단하겠다. 네. 왜냐하면 그 내부 세계에 들어가게 되면 자기들 나름대로 논리가 있을 거거든요. 거기에 휘말리게 되게 되면 외부 사람한테 부탁했던 원래 취지가 네. 또 훼손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평소보다 더 그 국회의원들의 그 개인적인 일이나 네. 그런 부분에 이제 좀 그 거리를 두는 입장이어서 네. 오히려 지금 질문하신 거에 대한 답변이 힘들 것 같은데 네. 이건 그러니까 심판원 이전에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언론 주로 언론 보도고 주변 사람 만나는 과정 속에서 느끼는 것으로는 그분들이 그 한 사회를 이끌어 가는데 운영하는데 가장 중요한 이치에 있거든요. 네. 정치, 경제, 문화, 사회 무슨 혹은 뭐 대학, 언론 여러 가지겠지만 네. 무엇보다 중심에 있는 건 정치이고 정치 지도자들이 우리 사회를 잘 이끌어 가야 되는데 그런데 개인들의 한 사람 한 사람의 자질은 어떨지 모르지만 네. 집단으로서의 정치인들 보게 되면 우리 사회에서 가장 수준이 떨어진 그리고 현실에 있어서 상식에 가장 멀리 있는 분들 모임이 정치인들 아닌가. 그런 분들한테 우리 사회 그것도 운영을 맡긴다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이고 불행일 수가 있는 거죠. 네. 근데 왜 그럴까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뛰어난 사람일 수 있는데 네. 그 판에 들어가게 되면 그렇게 상식에 어긋나는 행동과 발언을 할까? 네. 그 권력이라는 것이 아마 이제 그렇게 그 사람들을 일종의 그 마법처럼 네. 일종의 마취에 걸리게 해서 네. 그 평소 가지고 있었던 이성이나 이상을 네. 좀 이렇게 흐트러뜨린 게 아닌가. 순전히 이건 뭐 저 개인적인 그 관념적인 이기는 합니다만은 네. 그런데 사실 따지고 보면 네. 그분들을 그렇게 만든 것은 두 가지 요인이 있습니다.
하나는 언론이고요. 네. 두 번째는 그 언론에 또 휘둘리고 있는 유권자들. 정말 국민들이 네. 저 사람들이 내 운명, 내 생명, 나의 그 재산이나 이런 부분을 다 관장하고 있기 때문에 뛰어난 사람, 훌륭한 사람, 막 믿을 만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는 의지가 네. 강하면 아무리 누가 옆에 휘둘러도 상식 이하의 사람들이 정치를 할 리는 없죠. 네. 근데 우리가 통상 유권자들이 선거할 때 과정을 보게 되면 역대 선거를 아무리 복귀해봐도 네. 특히 대선 같은 경우에 대부분 어떤 사람이 더 뛰어나다는 건 국민들이 알아요. 알면서도 뛰어난 사람 뽑지 않거든요. 뭐 내가 그렇게 이야기하게 되면 또 편파적으로 이야기할 텐데 일단 진보 정당 쪽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의 경력이나 이력을 봐서 네. 가장 믿을 만한데 그 사람들은 많이 받아야 몇십만 표. 또 국민들이 그 사람이 네. 인품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더 낫다는 걸 알면서 표를 안 던져요. 나는 우리 정치 문화가 왜 이렇게 됐는가는 더 따져봐야 제가 해답을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네. 국회의원들도 거의 대부분 마찬가지예요. 그 개인의 어떤 인물을 몰라서 한 번쯤은 속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이해할 수가 있는데 네. 후보자들의 누가 더 훌륭한 사람인가는 저는 대부분의 유권자들이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투표할 때는 꼭 그렇게 투표를 하지 않아요. 뭔가에 휩쓸려서 투표를 하거든요. 네. 그 휩쓸리는 것이 어떤 정당을 보고 투표를 하면 그래도 나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은 이제 감성, 연고, 네. 그렇게 지역주의가 제일 큰 문제인 것 같아요. 뭐 제가 꼭 지역주의라는 표현을 꼭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만은 예, 연고에 의한 투표 네. 이런 것이 제일. 그러니까 호남이나 영남을 보세요. 네. 거기에 그러니까 그쪽에서 다수당이 아닌 소수당 출마자들 네. 그 사람이 다수당 출마자들보다 결코 떨어지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상대적으로 훌륭한 인물을 내세워야 네. 국민들한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어김없이 다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제 제가 살고 있는 뭐 시골 옛날 오래된 얘기입니다마는 그 아주 시골 농사 짓는 초등학교 정도 밖에 안 나온 분들 그냥 만나면 얘기가 여기는 공천만 받으면 부직갱이도 당선돼. 그 얘기가 지금은 다 일반화돼 있지만 네. 그러니까 그걸 알면서도 찍는 난 유권자들한테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다. 다음은 팟짱 서포터즈 1호 광고입니다. 양꼬치집에 대한 모든 편견을 깼다. 풍무 양꼬치. 착한 가격, 품격 있는 공간. 국내외 유명인들도 자주 찾는 풍무 양꼬치. 나는 그 집 양갈비가 훨씬 맛있던데. 누나 나는 그 집 맛있는 요리들이 지금도 잊혀지지 않고 있어요. 단체석이 많아 모임하기 좋은 곳. 풍무 양꼬치. 대림역과 구로 디지털 단지 역점 두 곳에 있습니다. 예약 문의 02809-9292, 02809-9292. 잠깐, 팟짱 애청자라고 말씀하시면 통큰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기본적으로는 어찌됐든 그 사표 때문에요. 선거제도 개편이 우선돼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좀 다른 선택을 하고 싶어도 네. 다른 선택을 하는 순간 자신의 표가 사표가 되기 때문에 그러느니 그냥 차선을 선택하자. 그래도 될 놈 밀어주자. 뭐 이런 방식으로 국민들이 선택을 강요당하는 측면도 있는 것 같은데 결과적으로 이번에 선거제도 개편을 해야만 하는데 또 정개특위에서는 국회의원 정수는 300으로 정하고 지역주의는 또 온전시키는 방향으로 논의가 네. 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유권자들의 정서 네. 그것을 악용하고 있는 정치인 거기에 또 맞춰서 적당하게 양념을 뿌려주고 있는 언론. 네. 이 고리를 어디에서 끊어야 될까요? 그래서 저희 공개 방송에서 네. 이런 말씀 드리는 게 어떨지 모르지만 굉장히 조심스럽게 최후의 수단은 4.19, 87년 6월 항쟁. 저는 그런 일종의 혁명에 준하는 민중운동, 시민운동을 사회가 피하고 싶으면 제도적으로 미리서 알아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네. 지난 인류 문명의 뭐 2000년 내지 5000년 역사에서 보게 되면 말로 해서 안 될 경우는 결국은 민중들의 저항, 항쟁이거든요. 네. 짧은 우리나라 60년 역사에서 벌써 몇 차례입니까? 저는 최근에 이 정치권의 행태를 보면서 네. 그런 우려를 지울 수가 없어요. 몇 년 전에 이른바 촛불 집회가 있었습니다. 네. 그 촛불 집회를 가지고 저는 그게 크게 사회를 바꾸기는 어려울 거라고 그때도 생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건 처음에 문제 제기 수준이기 때문에 네. 그런데 그 시민들이 자기 속에 있는 얘기를 이렇게 한두 사람 얘기하게 되면 정치권이 알아들어야 되는데 물리력이 나오기 전까지는 도무지 움직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현명한 어머니는 어린애가 울면 그 우는 걸 보고 아 배가 고프다. 뭔가 기저귀를 갈아줘야 되겠다. 네. 몸이 불편하다. 네. 지금 뭐 날씨가 뭐 덥거나 춥다. 그걸 알아차리지 않습니까? 우리 네. 장 기자님도 이제 키워봤기 때문에 네. 아시죠? 네. 그건 모든 어머니들이 다 가지고 있는 것인데 정치를 하는 사람도 어떤 측면에서는 바로 그거거든요. 네, 그렇죠. 국민 시민들이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가를 먼저 알아서 수용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정치한 사람들은 최후의 순간까지 버티는 거거든요. 네. 지금 제가 관계하고 있는 새정치연합도 네. 마찬가지 아닙니까? 미리서 알아서 당내 문제도 해결을 못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옆에서 구경하고 있는 이제 국민들은 답답하고 답답하니까 이제 비판을 하고 그 비판을 하니까 상대방은 또 그 비판을 자기한테 유리할 때만 써먹어요. 그 비판의 의미를 적어도 지도자이기 때문에 좀 더 이렇게 현명하게 알아들어야 되는데 아주 닮은 삼키고 쓰면 뱉는 네. 지극히 천박한 사고 방식을 가지고 이 부분을 하기 때문에 그 지난 과거에 그동안에 우리 정치 우리 사회가 쭉 그래도 파행을 겪으면서도 한 발 한 발 앞으로 나와 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보게 되면 정치인들이 알아서 일을 한 경우는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저희 프로그램에 주로 좀 그 이른바 4.19, 87년 6월 항쟁을 이끌었던 세대들이 출연하시면요. 네. 특히 이제 김중배 선생님도 얼마 전에 출연하셔서 비슷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게 다시 제2의 6월 항쟁이 필요한 때가 왔다. 그래요? 예, 민중 항쟁이 요구된다. 이런 말씀들을. 그러니까 저만 그런 얘기를 생각한 게 아니고 대부분이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는 자체가 그러네요. 어떤 면에서는 심각하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 정도로 사실은 민주주의가 유린되는 상황으로 가고 있고 그렇지 않고서야 도무지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 특히 이제 국정원 해킹 사건 저 엄청난 일을 벌이고도 누구도 책임지는 사람 하나도 없고 또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는 데는 여전히 힘이 부족하고 근데 저걸 그냥 눈은 뜨고 뜬 눈으로 그냥 지켜보기만 해야 되나 이런 국민적 답답증은 있고 정치권이 뭐 시원하게 해결해 주는 것은 없고 이런 상황이 계속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또 민주주의 문제가 중요해지는 그런 국면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 이제 새정치연합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좀 제대로 자기 당의 문제도 자기가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는 모습을 선생님께서 보고 계시다라고 예. 말씀을 주셨는데요. 다시 또 윤우덕 의원 얘기로 좀 돌아가서 예. 8월 31일에 좀 사건을 종결짓게 될 거다라는 언론의 보도가 있는데요. 그 점은 좀 어떻게 전망을 해야 될까요? 우리 윤우덕 의원 건을 확실하게 설명을 하고 마무리하고 갑시다. 자꾸 네. 제가 딴 데로 이 얘기를 흘리면 꼭 우리 장 기자가 꼭 쪼집어서 원점을 되돌리고 하시는데 네. 어쨌든 그래서 뭐 제가 회피하는 건 불가능할 것 같아서 애초에는 저는 조심스러워서 네. 누군가가 이제 징계 청원을 하면 그에 따라서 처리하는 게 수순이다. 그런데 아마 당 지도부에서는 상당히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네. 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대표께서 저한테 그 심판원장의 직권으로 조사를 하면 어떻냐. 그래서 네. 저는 이 부분은 그럴 필요가 있을지 모르는데 이걸 그렇게 해놓으면 다음에 다른 일이 생겼을 때마다 제가 나서야 되는데 그것은 길게 보면 바람직하지 않다. 네. 그래서 이제 그 당 대표께서 직권조사를 요청할 수 있게 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요청을 하셨어요. 네네. 그런데 마침 우리가 31일 날 회의가 잡혀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사실조사 지시를 하고 네. 그에 따라서 다음번 기일에 그 해당자가 이제 출두해서 네. 자기 사정 설명을 하면 네. 그날 징계 결정이 가능하면 징계 결정을 하고 네.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또 네. 다음번 기일을 잡는 절차가 통상 우리가 그 회의를 해온 방안이거든요. 네네. 그런데 당에서 그렇게 길게 가서는 좀 여론이나 이런 여러 가지로 봐서 네. 좀 좀 적절치 않은 것 같으니까 좀 빨리 땡겨서 하면 어떻냐. 네. 그래서 이제 31일 날 잡혀 있는 회의에 네. 그 당사자 출석을 요청을 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전에 그 심판원장의 직권으로 네. 사실조사를 지시를 했고요. 네. 그게 지금 현재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31일 날 본인이 출석해서 소명을 한 결과 네. 징계가 가능하면 네. 그에 따라서 이제 논의를 해서 그날 징계 결정을 하고 네. 아니면 그 징계하기 위해선 다시 추가 조사가 필요하면 네. 다음번 기일로 미루고 그날 봐서 이게 징계가 불가능하달지 논란되고 있는 것과는 달리 더 이상 도덕적인 문제가 없다. 네. 그러면 그날 이제 각하나 기각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현재로서는 뭐 제가 뭐 앞질러서 뭐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대체적으로 8월 31일 날 네. 결말이 나지 않을까 싶은데 우선 저희 당규상에 네. 그 어떤 사건인지 2년이라는 그 징계 시효가 있습니다. 아, 2년. 예. 네. 근데 그 윤 의원 사건은 공교롭게 예. 2년 전 8월인가 9월인가 지금 그렇게 돼 있거든요. 네. 만약에 9월에 일어난 사건이면 징계 처리에 해당되는 거고요. 네. 8월이면 시효가 지났기 때문에 아. 저희들로서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그것은 내부의 절차적인 부분이고 네. 여전히 그 지도적 정치인이 네. 어떤 불법 혹은 개인적인 이해관계에 네. 자기의 직위를 활용했다고 한다면 그건 도덕적으로 문제가 남는 거죠. 네. 그렇기 때문에 비록 징계를 벗어나더라도 네. 당으로서는 그 부분에 대한 어떤 형태로든지 철저한 그 규명과 네. 그 부분에 대한 성찰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다만 제 권한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그게 이제 그 시효라는 문제를 제가 뛰어넘어서 할 수가 없다 아, 그렇군요. 하는 것이죠. 예. 그 본인이 뭐 언론 보도에 의하면 해당된 자녀가 그 회사를 떠나고 네. 또 그 말썽 의혹을 일으켜서 무슨 여러 가지 국민들에게 죄송하다는 표현을 했는데 네. 그걸로 잠정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네. 어떻든 그 배나무 밑에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네. 뭐 그 속담처럼 네. 자기 지역구에 있는 사업체에 네. 자녀가 취업한다고 했을 때 네. 정말 우리 사회가 도덕적이라면 이건 다 뒷날 혹 오비라고 말썽이 날 수도 있으니까 네. 이건 피하라. 네. 그런 자세가 공직자한테 필요하지 않을까. 현재 용인되고 있는 내에서의 일이라고 하더라도 네. 공직을 맡았으면 네. 특별한 기준이 필요하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기왕 이 얘기 나온 김에 한 가지 더 붙이게 되면 네. 그 새정치연합의 이제 국회의원들이나 혹은 선출직 공직자들의 경우에 네. 비슷한 사건에 왜 상대 당의 경우는 말썽이 안 되는데 우리만 이걸 시비를 거냐. 그리고 사실상 언론 보도에 나온 것만 보더라도 네. 예를 들면 성추행이랄지 이런 부분, 네. 그다음에 공직자 비리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대 당의 경우는 훨씬 더 심각한데 네. 어영부영 하다가 그냥 시간 지나면 끝나거든요. 그리고 이제 새정치연합의 경우는 사안이 어떤 면에서는 그렇게 심각하지 않는데도 네. 상대 당에 비해서 네. 제 말에 누가 또 시비를 걸 것 같아서 네. 상대 당에 비해서 특별히 심각하지 않는데도 언론 보도 양을 보게 되면 이쪽이 훨씬 더 양적으로 질적으로 높거든요. 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억울해하는 부분이 있어요. 새정치연합 의원들이요. 새정치연합의 관계자들이나 네. 뭐 그걸 지지하는 사람들 예, 경우 예. 혹은 댓글 다는 사람들 왜 새누리당은 비판하지 않으면서 새정치연합만 가지고 비판하느냐? 뭐 그렇게 얘기한 사람도 있지만 이제 자체 내에서 왜 네. 그게 문제냐. 저쪽은 더 심각한데 예, 왜 우리만 예. 가지고 그러냐 이렇게요. 그런 얘기들로 해서 이제 억울한 얘기는 저도 뭐 인간적으로 본다 그러면 내심 흔히 얘기하는 기울어진 운동장이란 측면에서 억울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겠다고 내심 그 점에 공감을 하지만 네. 제가 처음에 그 임명장 받는 순간에 한 얘기가 네. 뭐냐 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이성과 상식에 입각한 기준이지 상대 당의 기준에 맞춰서 우리 윤리 기준을 세우면 안 된다. 네. 그쪽 사람들은 뭐 도둑질을 하건 뭐 사기를 치건 네. 때딴 성추행을 하건 네. 그건 그 나름대로의 다른 기준이고 네. 그 사람들이 그래서 용인되거나 적당히 넘어가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나한테는 통하지 않는다. 제 머릿속에는 상대 당의 기준을 잣대 삼아서 결코 이쪽을 평가하지 않겠다. 철저하게 원칙적으로 네. 제가 애초에 말씀드린 것처럼 현재 한국 사회가 처해하고 있는 역사적 좌표 내에서 네. 정치인들이 최소한 이런 정도는 갖춰줘야 된다. 네. 그 기준 속에서 저는 이 부분을 평가하겠다. 물론 뭐 규칙은 규칙도 지키지만 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어느 특정 대학에 자기 딸을 취업시키는 것을 비교한다 그러면 네. 로스쿨 성적이 뛰어나고 네. 또 당연히 있을 만한 일에 했다고 해서 저는 변명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건 뭐 그러지 않고는 네. 국민들이 이 정당에 다음에 집권 정당으로서의 신뢰를 보내지 않을 것이다. 네. 또 주위에 보게 되면 감시자가 상대적으로 너무 많아요. 그리고 우호적인 감시자도 있지만은 아주 비우호적인 감시자가 훨씬 더 네. 엄청난 힘을 가지고 있는 수구 언론, 보수 언론들이 제가 이제 저한테 인터뷰 이거에 윤 의원 관련돼서 네. 언론인들이 전화를 걸어왔을 때 제가 빼놓지 않고 이 문제의 근원은 새누리당의 대표의 특정 대학의 자녀 네. 그 채용 교수 채용과 관련된 그 논란된 것부터 시작돼서 이 부분이 제기된 것이다. 그런데 제가 유심히 언론을 네. 봤지만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 다시 그 부분까지
새롭게 논란되기를 바라고 있는 측면에서 또 네. 그래야 되기 때문에 네. 했는데 어느 언론도 그렇게 쓰지 않겠죠. 쓰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당면한 뉴스에 주목을 네, 해서. 그러니까 이 그 경기 규칙이 네. 새정치연합에 적용하는 경기 규칙과 다른 당에 적용하는 경기 규칙이 다르다는 거. 네. 우리는 그건 일종의 현재로서는 뭐 어쩔 수 없이 네. 전제로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습니다. 장윤선의 팟짱. 말씀하신 대로 윤리 기준이라는 것은 상대 평가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당연히 그렇습니다. 윤리는 예. 절대 평가고요. 그 기준에 맞는 평가를 하는 것이 원칙적으로 하는 것이 옳고 오히려 선생님께서 이런 기준을 설파하심으로 인해서 새정치민주연합 지지율이 더 올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새누리당은 보면 굉장히 부패에 대해서 그 굉장히 뭐라고 해야 됩니까? 그 굉장히 받아들이는 지수가 높지 않습니까? 그 예. 뭐 별로 문제 삼지 않고 뭐 그래서 오죽하면 성누리당이라는 별명 그렇습니까? 별칭까지 단 정당인데요. 그런 문제들에서 엄격한 기준을 갖고 처벌을 하는 게 옳다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지금 말씀하신 내용을 들어보면 그 징계 시효와 관련해서 예컨대 윤 의원의 딸이 8월에 취업을 한 것이라면 뭐 문제가 되지 않고 9월에 문제가 되지 않는 게 아니고 네. 저희들이 징계를 할 수 없게가 예. 되는 징계가 불가능해지는 것이고 예. 9월이었다면 뭐 징계 처리도 가능한 이런 상황인데요. 예컨대 징계가 되든 안 되든 윤 의원의 이제 20대 뭐 8개월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이게 공천의 불이익을 받게 되는 건가요? 그건 별도의 사안이기 때문에 네. 뭐 제가 그건 모르겠습니다. 네. 근데 그 당규상에 네. 당원 자격 정지가 되면 네. 그 어떻든 그게 시효가 지났든 안 지났든 네. 그러니까 시간 지났든 안 지났든 네. 공천에서 그 배제되게 돼 있는 규정이 있고요. 그다음에 거기까지는 아니더라도 다른 징계를 받더라도 네. 공천 심사하는 과정 속에서 네. 그게 굉장히 그 심각하게 반영되지 않을까 싶어요. 왜냐하면 그 저도 뭐 또 엉뚱하게 한번 관여를 했지만 네. 19대 때 중요한 직책을 맡으셨었죠. 그 중요했는지는 모르겠는데 아이고. 지금까지 제가 욕 먹고 있어요. 그것 때문에. 네. 19대 국회의원들이 지금 선생님이 뽑으신 19대 비례대표 의원들 아닙니까? 그분들이 나름대로 그래도 훌륭한 분들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네. 근데 그분들 훌륭하다는 얘기는 저한테 전혀 공적을 돌리지 않고 네. 몇 분 강력하게 요청했던 분들이 탈락했던 것 가지고 지금까지 3년이 지났는데도 제가 공천 심사 잘못했다고 비난을 해요. 네. 떨어진 사람들이요. 아니요, 떨어진 사람이 아니고 그걸 추천했던 거나 반대쪽에서 네네. 그 기왕이 나온 김에 사실은 제가 그때 언급결에 말려들었다가 지금도 저도 저 나름대로는 사력을 다해서 당시에 최선의 인선을 했다고 생각하고 네. 결코 무슨 계파에 휘둘린 적이 없습니다. 그때 비례대표 공천 때. 네. 물론 어떤 분에 대한 평가는 다를 수는 있지만 네. 드러나 있는 그 사적인 관계나 이건 최선을 다해서 저들이 차단을 했는데 네. 결과적으로 그것 때문에 계속해서 비판받고 있어서 저는 그래서 이번 억울함을 털기 위해서 이제 윤리심판원 이때 일면 네. 그게 관련 내적으로는 관련돼 있고요. 아까 이제 공천과 관련돼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그때 보면 네. 사소한 거라도 어떤 그 결격 뭔가 이렇게 네. 부정적인 게 있으면 네. 심사에서 네. 그 점 때문에 그분을 배제를 해요. 왜냐하면 누구를 그 후보자가 있는데 네. 훌륭한 미덕을 갖고 뽑는 건 사실상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는 쉽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무슨 노벨상을 받았다. 네. 그러면 그분을 뽑죠. 네. 그런데 고만고만한 상태에서 이분을 뽑자라고 얘기할 때는 그러면 갑을 뽑았을 때 그러면 을은 왜 안 뽑냐. 네. 그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모든
면접이나 심판에서 통상 적용되는 것은 우선 결격 사유가 있는 사람부터 제끼는 게 심사의 기준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크든 작든 징계를 받게 되면 네. 그 징계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단연 압도적인 어떤 우위를 가지고 있지 않는 한은 네. 비슷비슷하게 될 경쟁 상대에서는 그것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아주 사소한 징계라도 네네. 1차적으로 배제가 되기 때문에 공천에서는 사실 네. 심각한 영향을 끼칠 수가 있는 거죠. 윤 의원 본인은 좀 억울함을 성토하고 있나요? 윤리심판원 측에 뭐 아직은 뭐 저희들한테 뭐 전혀 네. 그 접촉이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렇군요. 지금 보면 어제 정오부터 나온 일종의 해명성 기사에도 사실관계가 다른 부분들이 지적이 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대한변협 사이트에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도 뭐 이런저런 그 설왕설래가 있는 것 같기 때문에 특히 다른 건 몰라도 국회의원들에게 높은 도덕적 자질이 요구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반론을 하려고 하면 오히려 더 이것이 더 심각한 문제로 갈 수도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윤리 기준은 자꾸 상대 평가하려고 하는 것은 원칙을 흔드는 일이기 때문에 용납돼서는 안 되는 일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저 심판원 회의하는데도 힘들어요. 아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운지. 내부 일을 지금 공개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또 회의가 또 야단 맞아요. 근데 제가 그 말씀 드리는 이유는 제가 정치권에 거의 뭐 관계할 일이 없다가 비례 공천 그다음에 윤리 심판 아주 정치인 아주 내부 가까이 들어가서 보니까 한 가지 저로서 이제 문제를 지적하고 싶은 게 제가 그동안 뭐 살아오면서 뭐 여러 단체나 모임이나 이런데 이제 회의를 하고 모여서 토론을 통해서 일정한 결론을 내왔는데 그 과정 속에서 제가 회의를 주재했을 경우 예를 들면 과거사위원회랄지 반대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어느 정도 공감할 수 있는 회의 결론을 내는 게 제가 쭉 노력해 왔던 겁니다. 뭐 거의 대부분 어느 한쪽 주장을 채택했을 때 그에 반대된 사람도 그 주장을 채택하는데 크게 결정적으로 반발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동의를 구하고 해왔는데 이게 정치권에 오니까 불가능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서 정치권은 그냥 국회에서 왜 맨날 저렇게 치고받고 싸우는가 그게 상당히 어떤 면에서는 잘 납득이 안 갔는데 막상 제가 들어와 보니까 국회는 안 들어가 봤습니다마는 모임에서 회의에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서 자기 생각을 수정한다 할지 자기 생각을 더 세련되게 간다 할지 이런 구조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 자기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왔으면 그건 주식회사의 주총처럼 철저하게 그 새 표의 결정이지 내가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다른 사람 얘기를 들어보니까 내 생각에 이런 점이 좀 보완을 해야 되겠다. 내 생각에 이런 점이 뭔가 좀 미흡했다. 그게 우리가 일상 살아가는 과정인데 적어도 정치권에서는 그 문화는 찾아볼 수가 없다. 굉장히 후진적인 문화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기가 생각이 뭔가 좀 이런 생각을 A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다른 분들의 의견을 들어보니 B라는 생각이 옳다라고 하면 바꿀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해서 우리가 뭐 때에 따라서는 변증법적인 관계로 합리적 의견을 찾아가는 거잖아요. 합리적인 찾아가고 그게 인간 이성이거든요. 그게 성장하는 일인데 적어도 현재 한국의 정치 문화의 가장 큰 문제는 그런 정치 문화가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국회에서 논의하는 과정 여야 간에 철저하게 새 대결이지 그 새 대결이 예컨대 저는 이제 어디에서 그걸 볼 수 있냐면 일종의 조폭 세계, 마피아 세계. 제가 굳이 그 단어를 쓰는 것은 문화가 그렇다는 거죠. 정치 문화가. 네.
그렇게 그 후진적일 수도 있고 비이성적일 수도 있고 상식에 반하는 그런 정치 지도층에게 국가 운명을 맡긴다는 게 나는 너무나 위태하다는 측면에서 좀 무리하지만 네. 제가 일부러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바로잡을 수 있는 건 국민들이다. 네. 언론이 해야 되는데 사실 언론은 그보다 더 앞서 나가 있기 때문에 네. 그 언론이 똑같은 사정을 놓고 그것을 말을 바꾸고 단어를 바꿔서 토시를 바꿔서 전혀 다른 것으로 호도하는 과정을 보게 되면 거의 범죄적이거든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민들의 어떤 순수한 감성적인 그 부분을 악용하고 있는 정치, 네. 거기에 적당히 편승해서 자기의 권력 기반, 세 기반을 형성해 나가고 있는 일부 보수 언론, 이 삼각충에 네. 어느 한쪽이라도 깨지면 저는 이 다리가 세 개로 서 있는 정립돼 있는 이게 바뀔 거라고 생각하는데 네. 다른 쪽을 기대하기는 쉽지 않고 국민들한테 일차적으로 기대를 하고 정치권이 그 다음인데 정치권이 새정치연합에 뭐 최근에 제기되고 있는 혁신안을 통해서 네. 좀 진짜로 혁신을 해서 네. 그 65년의 한국 정치사를 좀 바꿔주시게 되면 네. 정말 그것은 역사적으로 혁명적인 과업을 수행한 것이다. 그렇게 평가를 해줄 수 있겠는데 네. 새정치연합의 구도로 봐서 좀 기대할 수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가 좋으셨는데 마지막에 또 실망감을 주시는데요. 어찌됐든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에서 어제 내놓은 공천혁신 방안을 보면 의원 평가를 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가를 통해서 하위 20%를 잘라내겠다라는 입장을 밝힌 건데요. 그동안 국회의원 평가라는 시스템이 없었던 것 같아요. 한국 정치에서. 그러니까 이를테면 유권자들이 투표하는 게 심판이지 그렇습니다. 무슨 왜 성적표를 또 별도로 누가 감히 그 국민의 대리인을 평가하려고 드느냐라는 비판이 있었던 것도 사실인데요. 워낙 잘 못하니까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제도가 도입되는 것에 대해서는 전직 비례심사위원장으로서 어떻게 보십니까? 지난번 공천에도 그런 비슷한 것 지역구 의원들의 경우에 네. 내부 평가 자료들이 일부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19대 공천 때요. 예. 그런데 원칙적으로는 4년 동안의 활동을 하고 네. 유권자들이 평가하는 게 정당한 거죠. 그게 사실은 최고의 평가이죠. 예. 근데 지금 혁신안은 그것에 이제 제대로 안 되니까 일종의 비상 조치거든요. 비상 조치. 예, 저는 뭐 그런 측면에서 그 당장에는 그게 필요한 측면이 있다고 생각하고 네. 그러나 그건 뭔가 우리가 제대로 안 돌아가기 때문에 나온 어떤 그런 그 혁신 네. 아닌 거고 네. 그런 과정을 통해서라도 우리가 좀 획기적으로 좀 변화를 해야 되는데 네. 아마 그걸 놓고도 또 당내에서 온갖 종류의 네. 그 왈가왈부를 할 텐데 네. 내친 김에 벌써부터 비노계가 반발하고 있다는 보도가 내친 나오고 김에 있습니다. 제가 한 말씀 더 드리게 되면 네. 제가 그 윤리심판원의 이제 직책을 맡게 되니까 언론부터 시작해서 당내에서 그 친노래예요, 저보고. 왜 친노인지 그 사람들 기준이 있어요. 옛날 진실화해 위원장 네. 했던 거. 네. 근데 사실 제가 진실화해 노무현 정부 때 진실화위원장 그 임명을 받았을 뿐이지 활동했던 건 사실은 MB 정부 때거든요. 예. 그다음에 이제 그 한명숙 대표 때 그 비례 공천 심사에 관계를 했고, 네. 그래서 굳이 왜 그런 식으로 사람을 그 패로 나누어서 네. 하는가? 그게 우선 그 새정치연합이 빨리 극복해야 될 그 사람의 주장, 그 사람의 행보를 놓고 평가를 해야지 출신 성분을 가지고 이 얘기하려고 하는 그 문화는 좀 옳지 못하고 네. 극복해야 될 것 같고. 네네. 그러니까 모든
정책안이나 누가 이 얘기를 하게 되면 그 이 얘기의 합리성, 네. 그 이 얘기가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 것인가 하는 좀 그걸 분석하고 검토하는 것보다는 주장한 사람이 무슨 계파냐, 그다음에 무슨 계파의 이익과 관련되냐, 그렇게 모든 부분을 평가하기 시작하면 네. 합리적인 결론을 낼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혁신안에 대해서도 네. 지금 오직 했으면 이런 안을 냈는가. 네. 그래서 일종의 그 죽음에서 탈출한다는 그런 절박한 생각을 가지고 네. 다음번 선거 20대 선거에서는 실행을 해보고 네. 해봤는데 이게 도무지 처음에 예상과는 달리 여러 가지 좀 부작용들이 있더라 하게 되면 그 다음에 가서 얼마든 또 시행착오 과정으로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되는데 제가 볼 때는 현재로서는 네. 그런 식으로 그 일종의 인위적인 좀 정화 작업, 네. 국민들을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비상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선생님께서 19대 총선 때 비례 심사를 해보신 경험에 비추어서 보자면 20대 총선에서의 어떤 그 공천 심사의 핵심적인 룰은 어떤 것이 좋겠다고 보십니까? 그런데 부패한 사람 그리고 네. 또 조금이라도 부패 전력자들에 대해서는 용납해서는 안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좀 어떤 원칙을 적용해야 된다 이렇게 보십니까? 네. 우선 비례 공천 심사를 저한테 이제 이 위원장을 맡아달라고 했을 네. 때 우리 장 기자님이 그때 취재를 하셔서 너무 네. 잘 아실 텐데 네. 어느 날 하루 아침에 느닷없이 저한테 부탁을 했고 네. 제가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데드라인이 걸려 있었어요. 네. 그때가 하루나 이틀. 하루 이틀. 제가 기억하고는 한 이틀 정도. 네. 그러니까 제가 빨리 결정해야 되는 상황이었고. 제가 거절하게 되면 그 또 누구한테 부탁해야 되는데 시간을 두고 그 심사위원을 선발한달지 그런 구조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저는 물론 미리서 공천심사위원을 선발했을 경우에는 네. 거기에 따르는 부작용이 아마 심각할 거예요. 또 줄을 서면서 네.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로 이제 또 이제 하는 그 있기 때문에 네. 그렇긴 하지만 사람 선발은 설령 그렇다고 하더라도 네. 총선이 내년 4월이라는 것은 세상 사람들 다 알아요. 그렇습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뿐만이 아니라 외국 사람들도 알아요. 네. 그러면 적어도 지금 이제 1년도 안 남았는데 지금 혁신안이 진행되고 있는 것도 그 일환으로 보긴 하지만 네. 내년 20대 총선거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우리가 그 국회의원으로 공천하겠다. 네. 일종의 정치 철학, 정책. 네. 그 과정 속에 특히 비례대표 같으면 어떠한 전문가를 우리가 뽑아서 네. 20대에서 새정치연합이 표방하고 있는 정책은 가령 무슨 보편적 복지랄지 네. 아니면 무슨 통일 정책이랄지 아니면 세계화 정책에 맞춰서 국제 관계에 획기적인 어떤 그 선진적인 정책을 편달지 이런 정책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아니면 이제 다음번 대통령 선거에서 반드시 우리가 집권 여당이 되겠다 할지 권력을 쟁취하겠다 할지 네. 이 정책 목표를 놓고 그것에 맞춰서 순서대로 하나하나 정책을 개발하고 만들어낸 정책에 따라서 필요한 인물들을 선정하고 네. 그러면 비례나 아니면 지역구 공천에서 그런 사람을 선발하기 위한 절차가 어떻게 된다. 어떤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어떻게 구성하겠다. 네. 그게 저는 네네. 1년 전부터는 그 작업을 진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최소한의 원칙과 기준이 1년 전부터는 마련이 돼야 그러면서 옳다. 순서대로 네. 프로그램에 따라 가야 되는 거죠. 예. 근데 그게 그건- 없는 정당이라는 거죠. 그 세상 모든 집단 조직에 있어서는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죠. 타임 스케일에 따라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안 되는 것이 정치권만 그렇게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일단 그러니까요. 새정치연합만 안 되는 게 아니고 네. 그건 새누리당도 마찬가지고. 상대당도 마찬가지일 거고 네.
진보 정당도 그 점에 있어서는 크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 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심각한 문제를 제기할 수밖에 없고요. 네. 그러니까 이제 다행히 지금 혁신위가 그 일의 일부를 지금 해 나가고 있는 거죠. 혁신위 활동을 그 프로그램 속에서 위치 지어서 저는 당이 행보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네. 지금 보면 혁신이 따로 내년 공천 따로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하는 측면이 있거든요. 네. 그렇다고 혁신위에다가 내년 공천까지 책임져라고 지금 하고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제가 혁신위 측에다가 요청을 할 수는 없어요. 네. 적어도 그 큰 흐름 속에서 그러니까 저는 이미 늦었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현역 의원 20% 탈락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여러 가지 정책 중에 하나의 방안이고 수단일 뿐이거든요. 네네. 근데 아마 모르긴 해도 그 새정치연합의 최고 지도부들은 그 20% 탈락에 모든 걸 걸어버릴 거라고요. 네. 그러면 국민들이나 여론은 누구를 탈락시키고 누구를 뽑고 하는 것으로 시선이 가버리기 때문에 네. 막상 새정치연합이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우리 사회를 위해서 내년 총선에 어떻게 해서 국민 다가갈 것인가 정책이라는 부분은 관심권 받게 되는 거죠. 네, 말씀하신 대로 사실 정치인들의 정치 철학이라든가 비전이라든가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발전시킬 것인가에 대한 자기 입장이나 뭐 노하우나 이런 것들이 좀 보여줘야 되는데 일단 누가 잘리느냐 이게 사람의 문제로 관심이 쏠리면 그밖에 다른 이슈들은 전부 묻히기 때문에 그 점이 굉장히 안타깝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안병욱 선생님 모시고 저희가 1시간간 얘기를 좀 쭉 들어봤는데요. 정치가 가장 뭐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서강대학의 박호성 교수님이 가끔 그런 말씀 하십니다. 우리 사회 정말 다 잘하는데 정치만 좀 잘해주면 우리나라가 진짜 발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돼서 계속 이렇게 후진적인 나라에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다 이런 안타까움을 토로하신 바 있는데 그 말씀이 다시 생각이 나네요. 어떠십니까 선생님? 지금 내년 총선 이제 코앞으로 다가가고 있고 정치권은 더 격렬하게 윤리심판원에 제기되는 이슈들이 더 많아질 것 같아요. 예. 더 많아지고 더 바빠지시지 않을까 생각이 좀 되는데 좀 정당의 발전 그리고 정치 발전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꼭 하시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네. 꼭 하고 싶은 말 전에 또 약간 농담을 해야 되겠는데 그동안에 윤리심판원이라는 조직이 있다는 걸 사람 잘 몰랐어요. 네. 갑자기 너무나 그 언론을 많이 타는데 네. 그게 갑자기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제가 무슨 일복이 많아서 그런지 그거 좀 저 어디 가서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네. 저 남산 안경 쓴 사람한테 물어보거나 돗자리 까나 물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게 계속 언론에 노출되는 것 자체는 사실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더 이상 윤리심판원 같은 조직이 필요 없는 이게 이제 무용지물이 되는 정당이 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 국민들이 새정치연합이나 정치권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는 것은 그만큼 역으로 보게 되면 관심이 많고 기대하는 바가 크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예를 들면 박원순 서울시장님이 그 사이에 뭐 작년에 인권헌장 등등 해서 이제 좀 여론의 비판도 받긴 했는데 메르스 사태 때 밤에 기자회견한 것으로 국민들이 그분에 대해서 엄청난 지지와 신뢰를 보냈거든요. 네. 그건 뭐냐 그러면 우리가 한순간에 어떤 분이 여론에서 질타를 받을 수도 있지만 네. 역으로 안타 하나 치게 되면 국민들이 기다렸다는 듯이 박수를 치는 그것은 정치권에 대해서 표면적으로는 비판을 하고 질타를 하지만 사람을 찾고 있는 거거든요. 굉장히 신선한 얘기가 정의당의 젊은 당 대표 주자가 나와서 그분의 주장한 것, 출마 변 이것들이 지식인 사회에 일부 유권자들 사이에 굉장히 큰 신선한 충격을 두고 엄청나게 조명을 받았어요. 네.
근데 그걸 보게 되면 국민들이 지금 예의주시하고 있고 누군가를 인물이 나오긴 지지하겠다. 네. 그게 좀 거슬러 올라가게 되면 지난번 대선 때 느닷 제3 후보가 나와서 국민의 열풍을 불러일으켰던 것들도 사실은 지금 국민의 여론은 누군가를 찾아서 계속 주시하고 있기 때문에 네. 한편으로 몇 가지 부분에서 자기가 노력하게 되면 나는 국민의 지지를 충분히 끌어내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 국민들은 그분들을 믿고 지도자로서 이제 선발해주고 싶은 욕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정서에 그 요구에 어떻게 다가갈 것인가 괜히 서로 그러니까 편 나누어서 네. 그 헐뜯고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장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긴 흐름 속에서 해방 70년인데 아직까지도 우리가 이런 천박한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조상들한테 부끄럽고 우리 후손들한테 대단히 그 잘못을 저지르고 있고 뒷날 얼마나 비난을 받겠습니까? 네. 그래서 당장의 목전의 이익보다는 좀 미래 세대를 위해서 10년 후, 20년 후를 생각해서 좀 접으면서 큰 대의를 향해서 자기 생각을 좀 정리를 해서 행동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네, 정말 말씀하신 대로 새정치민주연합의 윤리심판원이 없어도 되는 그런 정당이 되기를 바라면서 근데 뭐 새정치연합뿐만 아니라 특히 새누리당의 그런 윤리위원회 같은 게 없어도 되는 그런 정당이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 날을 좀 꿈꾸면서 오늘 말씀 여기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안녕히 계십시오. 제가 오마이뉴스 10만인 클럽 후원한 지 솔직히 얼마 안 됐어요. 최근 얼마 전부터 제가 하기 시작했는데 그 이유는 지금 제대로 된 언론이 없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대로 된 언론에게 힘을 보태줘야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진짜 작지만 한 사람의 10,000원이지만 이게 모이면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해줘 오마이뉴스가 힘을 받아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제대로 된 언론의 역할을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응원의 마음으로 가입하게 됐고 그래서 여동생한테도 권해서 같이 하자 좋은 일이니까 그렇게 하게 됐고요. 그리고 또 바라는 게 있다면 아무래도 인터넷 뉴스니까 인터넷으로만 이제 기사를 많이 접하시잖아요. 그래서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인터넷을 많이 접하지 않는 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의 소리가 전달될까 이런 것도 좀 더 고민하셔서 맨날 TV 종편만 보시는 그런 어르신들에게도 어떻게 하면 이 바른 언론이 전해질 수 있을까를 좀 오마이뉴스가 고민해봐 주셨으면 그래서 우리가 정말 너무 다른 세상에 사는 게 아니라 하나의 소리를 좀 같이 나눠서 듣고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너무 축하드립니다. 6주년.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최종 병기라고 바득바득 우기고 있는 김병기입니다. 15년 동안 기자로 뛰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자발적 구독료가 제 월급이었어요. 정말 고맙습니다. 장윤선의 팟짱도 그렇게 만들어요. 팟캐스트 제작비 스폰서가 되어주세요. 10만인 클럽에 가입하시면 되는데요. 02-733-5505 내선번호 274번으로 전화주세요. 아니면 오마이뉴스 홈페이지 우측 상단에 동그란 주황색 배너가 있거든요. 그걸 꾹 눌러주세요. 청취자 여러분, 열심히 뛰겠습니다. 아싸! 정보가 있는 시사 토크쇼 장윤선의 팟짱.